자, 오늘은 여러분 발음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언어 철학자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여러분 다 창의적인 사람 되고 싶죠? 네.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가장 첩경이 뭐냐? 어휘력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어휘가 없으면 어이가 없다. 여러분 지금 어이가 없는 이유는 이제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모셔다가 저분이 이야기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제목을 언어의 쓸모를 바꿔야 사람의 쓸모가 바뀐다. 예,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은 누군지 아시나요? 러셀입니다. 러셀. 예. 대부분 이렇게 철학사를 보면 스승님들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러셀도 비트겐슈타인을 길러냈지만 굉장히 오히려 제자가 더 뛰어난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걸 러셀이 일찌감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 그 책을 많이 읽으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권의 책을 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사유가 180도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쓴 책이 여러분 아마 제목이 철학적 탐구, 이거는 두 번째 쓴 거고요. 첫 번째 쓴 거는 이제 논리 철학 논구라는 책을 썼는데 아무튼 죽기 전에 한번 꼭 만져는 보세요. 아무튼. 읽기는 제가 보기에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수학적 문장으로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비트겐슈타인을 전기와 후기로 딱 구분할 때 전기는 저 논리 철학 논거로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언어는 세계를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사람의 전기 철학 언어 이론을 그림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림 이론. 그러니까 A와 B를 딱 표현하면 A와 B가 정확히 딱 1대1로 매칭되는 거. 저기 있는 거는 개다. 그러면 저게 개야.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걸 전문 용어로 이제 재현이라고 그래요. 재현. 영어로 이제 representation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1대1로 딱 매칭되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엄격한 법칙이 적용되는 이런 전기 이론을 펼치다가 이제 내가 모든 철학을 다 연구했다. 그리고 펜을 꽂고 시골로 가서 교사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쓴 책이 이제 철학적 탐구예요. 나중에 쓴 책.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제 그림 이론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사용 이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는 1대1로 딱 매칭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철수는 순이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럼 이게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철수는 영혼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1대1로 매칭될 수 없는 이런 언어의 세계가 너무나 많다. 이거를 펜을 걸고 나가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요. 그래서 후기 이론이 이제 사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초기, 중기, 말기. 자, 초기에 사랑해. 중기에 사랑해. 말기에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 다르지 않나요? 전기는 너무 사랑하는 거고요. 중기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니까 귀찮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고.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냐고 그럴게요. 그다음에 끝날 무렵에는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인데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이제 이론을 후기에 펼친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정말 놀라운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사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철학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의 한계는 뭐가 결정해요?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풍부하면 그만큼 세계를 풍부하게 묘사해낼 수 있는데 언어가 부실하니까, 언어가 미천하니까 사고력이 미천해지는 거죠. 그래서 word create worl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독직hel해 보면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은 뭐가 결정해요? word가 단어. 그러면 저 word 저 뒤에다가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 한번 써보세요. word create writing.
단어가 작품을 창조한다. 그럼 여러분이 작품을 이전과 다르게 창조하려면 뭘 더 갖고 와야 돼요? 언어. 예. 저 뒤에다가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대입해 보세요. Word, Create, Product and Service. 왜 기업에서 신제품이 새롭게 안 나타나느냐? 그 기업체 임직원들의 언어 사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조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언어적 사유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인이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30일짜리 식단을 짰어요. 정말 식단이 너무나 재밌어요. 첫날은 부인이 남편한테 콩을 줘 하나. 둘째 날은 나물을 주고, 셋째 날은 두 개를 섞어서 콩나물을 주고, 넷째 날은 콩나물로 국을 끓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0일짜리 식단을 쫙. 그래서 마지막 식단이 뭔지 아세요? 콩나물 죽여가지고 살려 밟아 찢어가지고 꿰매 눌러 당겨 잘라 볶아 말아가지고 막 이제 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저 사모님이 저렇게 다양한 어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30가지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워드, 크리에이트, 푸드. 만약에 사모님이 콩이라는 단어 딱 하나만 알면 남편은 30일 동안 콩만 주워 먹어야 돼요. 어휘력이 미천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와인을 마신 다음에 와인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간은 어휘력이 그 모양이 꼴인 거예요. 와인은 병 속에 든 시다. 시를 마시고 싶지 않나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봐서. 결국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세계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세계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바로 전에 단어를 습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을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틀에 박히면 이제 생각도 틀에 박히고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은 뜻밖의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어적 점성이라고 그래요. 점성.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귀뚜라미는 어떻게 우나요? 매미는? 여러분의 언어가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가을의 단풍은 어때요? 울긋불긋.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이 점성이 딱 끈적끈적해가 여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뭐랑 뭐가 딱 연상돼.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글을 쓰는 거죠. 막걸리 그러면 비 오는 날 파전 먹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 그리고 언어를 또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 보면요, 저맥락 언어가 있고요, 고맥락 언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류학자 중에 에드워드 홀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사람이 이제 저맥락 언어와 고맥락 언어를 썼는데 우리말은 고맥락 언어예요. 자, 예를 들면 고맥락 언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이 저 시집에다 전화할 때, 친정에다 전화 아니면 시집에다 전화할 때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 야, 이번 명절엔 너 바쁘니까 안 와도 돼. 안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와도 돼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너 안 오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직독직해가 불가능한 이렇게 이제 고맥락 언어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엄마가 전화해서 너 어디야? 그러면 그게 왜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만날 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식사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굉장히 고맥락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락을 잘 잡으면 저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렇게 맥을 잘 짚는 사람, 하나는 맥을 못 추는 사람. 맥을 못 추는 사람을 언어로 쑥맥이라고 하죠. 쑥맥. 근데 이 맥락적 사유가 언어를 통해서 잘 될 때 우리는 소통이 잘 되는데 맥락적 사유를 잘못하면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었어요. 언어적 맥락적 사유에서 제가 농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쓴 언어를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에서 큰 사건을 경험하고 와서 장문에 글을 썼어요. 이렇게 농담과 진담 사이에 상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누구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그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빨리 자세를 취해보세요. 로댕하고 똑같이. 보니까 오늘 생각이 없는 인간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오른쪽 팔꿈치가 진짜 사진에 보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배가 나온 사람이 이게 안 돌아가. 일단 뱃살을 빼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그 로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대충 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충 보고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맥락적 사유를 이렇게 쭉 끌어서 충분히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생각이 없는 인간 같아 그랬더니 유영만 교수가 와가지고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했다고 항의가 들어왔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거기는 다시는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맥락 언어 이걸 잘 해석할 수 있는 쌍방간의 어떤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세계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니체도 개념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꿀벌은 밀랍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개념으로 집을 짓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집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사유가 깊이와 넓이가 판이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들려지는 또 개념은 인격이다. 여러분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품격이 없고 인격이 절벽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격을 높이려면 우리가 쓰는 언어의 품격을 높여야 되는데 언어가 틀에 박혀 있으니까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가 우리 말 중에 한자로 된 말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걸 한자로 써보면 생각할 상자, 생각할 사자, 생각할 고자, 생각할 염자, 뭐 생각할 려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단도직입적으로 사고하다. 그러면 생각 사자, 생각 고자잖아요. 앞에도 생각이고 뒤에도 생각인데 사와 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안 드릴게요. 앞으로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생각 사자는 곰곰이 따져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밭전자인데 밭전자가 여기 여러분 뒤통수에 숨골을 뜻하는 거고요. 밑에 마음시자 이렇게 밭과 숨골, 숨골과 밭, 숨골과 마음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 사자가.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는 머리와 마음이 붙어서 깊이 곰곰이 따져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자는 그 과거의 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곰곰이 따져보는 건데 고 생각 사자보다는 고가 아마 조금 더 사유의 깊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뭐 염두에 두다, 신념, 관념할 때 념자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이 맴돌아 가지고 이렇게 떠나지 않을 때 이게 염두에 두다, 뭐 이런 상념에 졌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고려할 때 려자 있죠. 이거는 잘 한자를 보면요 위에 호랑이 호자가 있어요.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가 올라탄 듯 이게 짓누르는 생각이 려라는 거. 그러니까 염려, 그죠? 고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생각 상자는 퍼뜩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별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자, 그다음에 말씀과 관련된 단어 굉장히 많죠. 말씀 원자, 말씀 어자, 언어. 언어 할 때 앞에도 말씀 원이고 뒤에도 말씀 어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언은 뭐냐면요. 입으로 하는 짧은 말을 언이라고 한대요. 입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단언, 선언. 단언하고 선언할 때 길게 말합니까? 폭언. 폭언하는 사람 치고 1시간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짧은 말이 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는 뭐냐? 머리로 하는 긴 말. 그럼 어자가 붙으면 가보세요. 어록, 어눌, 어색 이게 다 언어도단 이런 거. 논어 또 어자잖아요. 그다음에 말씀설자 있잖아요. 말씀설 설명할 때 이게 조리 있는 긴 이야기를 설이라고 한대. 설명, 설득, 설교. 목사님 설교 오래 하잖아요. 계속 재미는 없잖아요, 그죠? 행설, 수설 이게 다 설자예요. 그다음에 말씀 사자 사전할 때 이 언보다는 짧은 말.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사, 뭐 답사, 뭐 찬사, 주례사. 주례사가 짧아야 되는데 이게 길잖아요. 주례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것으로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나요. 그다음에 이제 노랫말 사자 있죠. 가사, 작사 이런 거, 품사, 동사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담자 있죠. 담론, 농담. 아까 말했잖아요. 농담, 상담. 이 담은 서로 주고받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담이라고 그런대요. 진담, 뭐 여담. 그다음에 이제 화, 말씀 화자 있죠. 화법, 화두, 화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를 좀 갖춰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화두, 뭐 화제, 예화, 뭐 실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론할 때 말씀 변자 있죠. 변. 이거는 좀 더 긴 말, 어휘력을 가지고 언어를 쫙 편집해가지고 길게 늘어서 하는 말이 변이래요. 예를 들면 변론, 웅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눌변, 강변 뭐 이런 거. 강변은 한강변, 강변이 아니고 강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비해서 변론할 때 뒤에 있는 논자 있죠. 아까 논어할 때 앞에 있는 논어가 어가 붙어 있듯이 이건 조리를 세워가지고 펼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어휘력으로 이렇게 막 언어를 편집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유를 가지고 생각을 편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으로 들어가 있는 말들이 주로 보면 이론, 이론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이론도 있어요. 평론 뭐 이런 거. 정말 한자를 이렇게 뜯어서 언어를 분석해 보니까 아 저런 심오한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비중 중에 다 한자로 된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심해서 한자를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우리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들을 6단계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강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혹시? 강사할 때 사자 스승사자예요. 근데 제가 이걸 뒤에 있는 한자 사를 6가지를 바꿨어요. 첫 번째, 강사는 일사자를 썼어. 강사. 노동하는 강사야. 어쩔 수 없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강사. 이 사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재미없죠. 두 번째 사자는 사이비 사자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강사.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는 스승 사자가 아니라 선비 사자를 써요. 여러분 석사 박사 할 때 무슨 사자를 써요? 선비 사자. 예? 선비 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 사는 자격증을 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어디 가서 강의 3박 4일 양성 과정 듣고 자격증을 땄는데 이론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자기 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재미없어 이 사람 얘기야. 거의 골 때려 이 사람 강의하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강사의 스승사자가 붙어 있어요. 이 스승사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강사의 선비사자하고 다른 거는 이 사람은 체험이 있어.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 그리고 거기에 이론적 깊이를 더해. 이 사람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의 강의는 재미는 없는데 의미 있는 강의를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니까 이제 잠이 온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교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사는 절대 강사야. 이 강사의 사자가 죽을 사자야. 이 사람 강의를 잘못 들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민족 대표 김구나 브루투스처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저하는 연설을 하는 이런 강사. 마지막에 사는 이제 아까 사전에 나오는 그 사자 있죠. 사전 품사할 때 사자. 예. 품사할 때 사자가 아니라 이제 사전.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을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 신격 강사.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이런 설법을 펼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자만 한자를 조합을 해도 대박의 어휘력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6가지 대한민국을 강사를 6가지로 분류하면 그래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서 6가지 강사별로 에피소드나 사례 쓰고 진단지 하나 개발해가 진단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주말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여러분 직업 중에 사로 끝나는 직업 있는 거 아세요? 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흑기사, 회계사, 법무사 아무튼 사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사자가 다 달라요. 자, 아주 쉽게 구분해 볼게요. 자, 여러분 판검사 할 때 판사와 검사는 일사자를 쓸까요? 선비사자를 쓸까요? 스승사자를 쓸까요? 무슨 사자를 쓸까요? 판검사. 일사자를 써요. 자, 그럼 변호사는? 예,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써요. 신기하지 않나요? 왜 판검사는 일사자 이렇게? 그는 틀에 박힌 일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판검사는.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변론을 할 것인지를 막 머리를 써가지고 어디서 자격증을 땄는지 선비사자를 쓴대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사, 강사, 뭐 조경사, 뭐 이렇게 요리사 이런 거는 스승사자를 쓰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직업 중에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한번 대해보세요. 원으로 끝나는 직업. 미화원, 집배원, 회사원, 공무원, 대학원. 그다음에 가로 끝나는 직업. 가. 작가, 예술가, 뭐 직업 기업가, 사상가, 뭐 연설가, 뭐 이렇게 조각가, 애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럼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직업하고요, 가로 끝나는 직업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언어적 차이가 있을까요? 직업적 차이.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봐. 원으로 끝나는 직업들의 이미지하고 가로 끝나는 직업의 이미지. 창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아주 쉽게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원은 일원이 된 사람, 일원. 어느 조직에. 그러니까 일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출근해야 돼, 남의 집으로. 그러면 가는 일가를 이룬 사람이야.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출근하고 싶어요? 자기 집에 있고 싶어요? 출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저 원으로 끝나는 직업들은 빨리빨리 대체가 가능한 직업이라고도 하고요.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가 불가능한 직업이 저 이제 가로 끝나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사원은 회사가 이렇게 바꿔야 돼. 공무원은 공무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보니까 거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개념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빨래 방망이, 야구 방망이. 몽둥이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몽둥이가. 엄마가 급하면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이것도 몽둥이로 쓸 수 있고. 이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예요.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단어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네? 단어 뒤집기. 예를 들면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경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제목에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네? 네. 교육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교육. 육교. 교육은 미래로 가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육교 건설업이다. 이렇게. 네? 네. 정치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라임. 라임을 맞추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지식이 6가지가 있다. 묵은지, 그 다음에 근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지자를 다 지식으로. 제가 지식 생태학이라는 책에다가 이바지, 뭐 이런 식으로 뚱딴지, 그리고 별천지. 이걸 다 지식으로 풀어내면 이게 또 책 한 권 될 수 있다니까요. 또 운율을 맞추면 이런 거야. 언어적 운율.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의 핑계다. 이게 너무 좋은 명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켈리로 글씨 써갖고 이렇게 종류별로 한 600장 써놨어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다 저 경매에 붙여서 팔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한자를 이렇게 변조하면 또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그럼 앞에 정상과 뒤에 정상이 동음이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색과 사색. 우리의 사고가 바뀌려면 사고를 많이 쳐야 된다.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면 언어적 변주를 통해서 새로운 문장을 창조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공사 다 망하면 다 망한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취미생활에 이렇게 자꾸 단어를 조합해보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언어를 새롭게 창조하든지
기존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개념을 내가 갖다가 재정의하는 거예요. 예. 남이 정의한 교육학 개론에 나오는 교육의 정의가 감동적이에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정의를 해보세요. 정의하는 순간 세상은 내가 정의한 대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창조하거나 재개념화시키면 세상은 달라 보이고 여러분의 사유는 놀랍게 발전할 수 있어요. 예, 마치겠습니다.